경상도 막창집에서 90년대에 소름 끼치는 실화괴담. 7월이 지나고 8월이 되었습니다. 늦은 휴가를 위해 토일을 끼워 7일간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계곡으로 갈까 방에서 뒹굴까 고민하고 있는데 최 과장의 전화가 왔습니다. 좀 볼 수 있냐는 말에 마침 일요일이라 일이 없던 차에 나가 보았습니다. 삼겹살에 소주를 시켜놓고 한 잔 주고받는데 최 과장이 말했습니다. 얼마 전에 용팔이를 봤는데 사람이 아니더랍니다. 완전히 홀쭉해져서 방에서 나오지도 않는다고 하더군요. 그때 용팔이가 일자리 옮긴다고 잠시 쉬고 있을 때였죠. 방 안에 가봤더니 대낮인데도 어두침침하게 해놓고 자길 보더니 사정하더랍니다. 가끔씩 그년이 나타나서 같이 가자고 창문을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새벽마다 가위 눌리고 난리도 아니라고 하더군요. 전 순간 섬뜩한 기분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어찌할까 하다가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한번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전 최 과장을 데리고 잠시 집에 들러 천수경 테이프와 염주 몇 개 챙기고 용팔이 집에 갔습니다. 이게 용팔이인가 싶을 정도로 애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한 달도 채 안 되는 사이에 장난이 아니다 싶었습니다. 용팔이에게 물어보니 막창집 사건 이후로 꿈에서 자꾸 그년이 나타나고 새벽에 가위 눌리고 가끔씩 창문에 그년이 나타나서 같이 가자고 입을 벙긋거린다고 했습니다. 소리는 안 들리는데 입모양을 보니 같이 가자라고 하는 것 같았습니다. 부모님께 말씀드려도 소용없고 제가 천수경 테이프를 주면서 자기 전에 꼭 틀어놓으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리고 창문에 길다란 108염주 하나랑 큰 염주 2개를 걸어두었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꼭 천수경 틀어놓고 옴치림을 3번 외우라고 해뒀습니다. 옴치림은 호신진원인데 천수경에 나옵니다. 이거 의외로 가위 눌리거나 기타 상황에 접했을 때 효과 있는 진원입니다. 그렇게 당부해놓고 3일 뒤 전화 받았는데 잠 잘 잤다고 합니다. 그동안 잠 못 자서 죽을 맛이었는데 형님 덕분에 잠 잘 자고 있다고 들어서 한숨 놓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용팔이 집안이 아주 절실한 가톨릭 집안이라서 모친이 염주랑 천수경을 압수했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십자가라도 곳곳에 걸어두라고 당부해놓고 천수경은 곧 구해준다고 해놓고서는 저는 휴가 때문에 놀러 가버렸습니다. 휴가 다녀오고 나서 휴가라 봤자 2박 3일 다녀온 건데 휴가 내내 신경이 쓰였지만 기분 잡칠까봐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휴가 갔다 오자마자 전화 한번 넣어보았습니다. 용팔이 아버님이 전화를 받으시는데 용팔이가 갑자기 몸이 많이 안 좋아져서 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병원명과 호실 받아놓고 최 과장이랑 같이 가봅니다. 옆에 모친이 계셔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눈길만 봐도 이 녀석이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대충 감이 오지만 옆에 모친이 계셔서 깊은 이야기는 못 나누고 병원 쉼터에 와서 최 과장이랑 이야기 나눕니다. 그동안 나도 나름대로 생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서로 이야기해봅니다. 최 과장이 유일하게 귀신 얼굴 본 것은 사실이지만 최 과장도 그때 상황이 워낙 찰나였고 불빛이 그리 강하지 않아서 자기도 기억에 남는 것은 입술이랑 입술 오른쪽 위에 점과 뒤집어진 눈 정도랍니다. 전체 윤곽은 가물가물하답니다. 일단 왜 화장실이냐 하면 우리가 결론 내리길 아마 화장실에서 자살하지 않았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하나같이 그 여자한테 잡히면 저 밑도로까지 가서 차에 치일 뻔하느냐입니다. 아마 무슨 사정이 있거나 그 귀신이 산 사람 데리고 가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7월 달부터 그 소동을 경험해도 아직 사람 죽었다는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 그 귀신이 왜 우리한테만 보이나 했습니다. 최 과장이야 나 때문에 그렇다고 했지만 갸우뚱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말라고 말이죠. 그리고 왜 용팔이를 어떻게 따라붙었는지. 막창집에서 용팔이 집까지는 차로 최소 20분 내지 30분 거리인데 갑자기 용팔이 집에 나타나는 이유가 뭔가 하고 최 과장이 물어봅니다. 그때서야 잊고 있었던 제가 장난이나 치려고 화장실에 매달아 두었던 그게 생각나는 겁니다. 에이 설마 하고 말았지만 그때부터 계속 신경 쓰이는 겁니다. 할 수 없이 쫄리를 불러냈습니다. 저는 휴가라 만만한 게 쫄릴밖에 없더군요. 대낮에는 문을 안 여니 갈 수 없고 혼자 가기도 뭐하고 최 과장은 안 가려고 버티고 할 수 없이 쫄릴이 회사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잽싸게 불러냅니다. 쫄릴도 대충 최 과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었지만 지금 6시라도 한여름이고 대낮인데다가 쫄릴이 겁이 좀 없는 녀석입니다. 일단 막창집에 가니 아직 문을 안 열었더군요. 다른 곳은 거의 대부분 오픈했는데 이 집은 아직이더군요.
장사 안 하나 하고 걱정이 되던 찰나의 쪼리리 과장님 그때 기억 되살려 한번 가보자 합니다. 그때 쪼리가 이야기했던 길을 따라 쫄일과 함께 걸어 내려갔습니다. 마지막에 교차로 거의 5차로입니다. 5차로 가기 직전 한 도로와 만나고 그 도로 위엔 차가 싱싱거립니다. 거기서 담배 한 대 태우고 있는데 작은 팻말이 들어옵니다. 무단횡단 금지라고요. 지금은 없어졌지만 그때는 그곳에 그런 팻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쪼릴과 저는 어라 했죠. 역시 사고 지역은 맞긴 맞나 봅니다. 근처 슈퍼에 들러서 음료수 하나 사면서 물어보니 저희들을 이상한 눈으로 훑어보시더군요. 별일 아니라고 그냥 신호가 짧아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가는 바람에 그렇다고 말했더니 별일 아닌 듯한 투로 이야기하더군요. 일단 사고 지역은 맞긴 맞는데 사람이 막 죽어나가는 그런 곳은 아닌 모양입니다. 저랑 쪼란이랑 걸으면서 이야기 주고받습니다. 만약 확률적이라도 사람이 좀 죽어나갔다면 당연히 그 귀신을 의심하겠지만 우리가 경험한 상태로 짐작해보면 벌써 몇 사람 죽어나갔을 판국입니다. 참 답답하고 이상한 생각이 자꾸 들었지만 애써 무시하고 다시 막창집이 있는 곳까지 왔습니다. 다행히 한 10분 정도 기다리니 주인 아저씨가 문을 열더군요. 맨 처음 착석하고 간단히 주문하고 소주 몇 잔 기울입니다. 마침 우리가 처음이라 손님이 하나도 없었지요. 저는 잠시 주인 아저씨 얼굴 쳐다보다가 불이 약하다고 고기 안 익는다고 둘러댄 후 주인 아저씨를 불러오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주인 아저씨 고기 뒤척이는 사이에 슬며시 한 번만 날려봅니다.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입니다. 아저씨 막창 오래 하셨지요? 네, 한 20년 정도 했네요. 근데 원래 처음부터 막창집 한 건 아닙니다. 어떤 음식점을 하셨는데요? 그냥 간단한 대포집이었죠. 한 5년쯤 했어요. 그래도 이 집 막창이 가장 맛있다고 소문이 났잖아요. 잘 바꾸셨네요. 네, 많이 찾아주세요. 막창이야 다 그 맛이 그 맛이지만 제가 소스는 좀 특별하거든요. 근데 이 자리에서 얼마나 하셨어요? 글쎄요, 한 10년은 된 것 같은데. 별난 손님들 많이 겪으셨겠네요. 뭐, 술 장사 하다 보니 그렇죠 뭐. 근데 여기 큰 사건 같은 거 없었어요. 뭐 예를 들어 사람이 죽거나. 순간 주인 아저씨 저를 이상하게 한번 쳐다보시더군요. 글쎄요, 사람이 죽은 사건은 없었는데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전 순간 재치를 발휘했죠. 아니, 거짓말을 해버렸죠. 아니요, 그냥 경찰서에서 근무하는데 오래된 파일 하나 본 적이 있어서요. 이 동네 미해결 사건인데 여기쯤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쫄일이 황당한 눈빛으로 절 봅니다만 애써 태어난 척 연기합니다. 글쎄요, 그런 사건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정도 사건이면 기억이 날 법도 한데. 근데 형사십니까? 전 화들짝 놀라서. 아닙니다. 경찰서에서 그냥 자료 담당하는 부서에 있어서 사건 파일들 분류하고 그런 일 합니다. 대충 둘러댔죠. 혹시 그때 그분들이시네. 저번에 비다 맞으시고. 네, 맞습니다. 전 기회다 싶어서 그간 이야기를 아저씨께 쭉 풀어드렸죠. 화장실 귀신 이야기하며 용팔이 이야기하며. 한참을 듣고 계시다만 고개를 갸우뚱하시고는 글쎄요, 그런 사건은 들은 적이 없는데 주인 아저씨와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고 갔으나 별반 도움이 될 만한 정보는 얻지 못했지요. 일단 목적이 화장실에 갖다 놓은 그것을 없애기 위한 거라. 대충 눈치 보다가 쫄이라고 화장실에 같이 갔습니다. 아직 날이 저물지 않았으므로 큰 무서움은 없었습니다. 가보니 아직 거기에 매달려 있더군요. 살짝 떼어내어서 주머니에 넣어 두었죠. 그날은 날이 저물기 시작하자마자 대충 정리해서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장소를 물색해서 그것을 완전히 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회사 일에 완전히 몰두해서 별다른 연락이 오지도 않고 그렇게 지내다가 금요일 오후 용팔이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한창 요즘 뭐하고 있을까 궁금해하던 차였습니다. 요즘 뭐해? 잘 지내나? 형님, 잠시 저희 집에 좀 와주세요. 할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 부모님이 교회에서 중국에 수련회 간다고 한 일주일 이상 집이 빌 것 같습니다. 그래, 그러면 최 과장하고 같이 갈게. 다음 날이 토요일인데 마침 쉬는 날이었죠. 최 과장이랑 간단하게 안주거리 장만하고 캔맥주 듬뿍 사서 놀러갔죠. 용팔이 녀석 독자라서 집에서 오냐오냐 키워서 집도 잘 살고 그 녀석 방에 가면 웬만한 즐길 거리가 많습니다. 이것저것 만지작거리며 VTR도 보고 시간 때우기는 환상입니다.
맥주가 좀 알딸딸하게 들어가자 용팔이 녀석이 눈치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형님들 저번에 그 사건 말이죠. 대충 용팔이 이야기를 간추려보면 그년이 계속 나타나서 부모님께 간청해 봐도 안 되고 할 수 없이 핑계대고 병원에 입원한 거랍니다. 사실 녀석이 몇 대 독자라 집에서 애지중지한 것은 사실입니다. 병원에 일주일 정도 있다가 퇴원했는데 한동안 아무런 일이 없더랍니다. 여느 때와 같이 그날은 친구랑 술 한잔 걸치고 완전 떡실신되어 들어왔는데 침대에 눕자마자 잠이 들었답니다. 아직 마지막 더위가 기승을 좀 부리는 때라 어머니가 창문을 살짝 열어두고 나갔던 거였습니다. 새벽녘이 다가올 때쯤 몸이 몹시 무겁고 목이 타고 숨쉬기가 힘들다는 생각에 뒤척이다 몹시 답답하여 잠이 깼는데 가위 눌린 증상과 비슷하게 정신은 퍼뜩 들었는데 몸이 안 움직여진다는 거였습니다. 눈만 말뚱말뚱해지고 고개조차 잘 돌아가지 않았다는군요. 그런데 뭔가 휘뿌연 게 보여서 억지로 고개를 살짝 틀어보니 자신은 똑바로 누워있고 자신의 왼쪽 침대에 누가 걸터 앉아 있더랍니다. 순간 못 지닐 거라는 생각에 불러보려고 입을 벙긋벙긋 하는데 머리가 생머리더랍니다. 어깨 너머로 출렁출렁 하는 게 즉 뒷모습을 보고 있었던 거였죠. 모치는 아주머니의 대표격인 파마 머리였거든요. 순간 오금이 저리고 몸부림치려고 발악을 했는데 꼼짝도 못하겠더랍니다. 숨도 못 쉴 정도로 헉헉대고 있는데 이것이 슬슬 돌아서는 거였습니다. 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공포영화를 봐왔었는데 그날처럼 무서운 적은 없었답니다. 거의 반 정도 돌아서더니 잠시 멈추더랍니다. 얼굴에 머리카락이 묻혀 옆 얼굴은 확인이 안 됐답니다. 그때 그것이 왼손을 들더니 자기 쪽으로 다가와서는 손가락으로 목덜미를 슬슬 문지더랍니다. 피부가 다 들고 일어나는 소름이 온몸을 쫙 훑고 지나가더니 속으로 이래서는 인연한테 죽을 것 같다는 생각이 퍼뜩 들더랍니다. 똥구멍에 있는 힘 모두 집중시키고 고함을 질렀답니다. 악! 다행히 목젖을 통해 그 비명이 뿜어져 나왔는데 인연이 그 소리를 듣자마자 자신을 훌쩍 뛰어넘더니 방 모서리 부분에서 벽 타고 위로 후두둑거리고 기어 올라가더랍니다. 그때 방문이 쾅 열리고 부모님이 들어오셨죠. 부모님 얼굴 쳐다보고 다시 방 모서리 봤는데 그년이 사라지고 없더랍니다. 온몸이 땀에 절어서 흥건했고 아버님이 온몸을 다 주무르고 어머님 놀라서 냉수를 떠오셨답니다. 겨우 냉수 마시고 정신을 차렸는데 이 이야기를 부모님께는 말씀 못 드리고 그냥 무서운 꿈 꿨다는 것으로 마무리했답니다. 그 녀석 집은 복층인데 녀석은 2층에 방이 있었죠. 거실에 내려와서는 불 다 켜놓고 완전히 날 밝을 때까지 비디오 틀어놓고 있었답니다. 그렇게 그날 이후로 부모님께 핑계대고 서울에 계신 이모 집에 놀러가거나 친구 집으로 다니면서 피해 다녔는데 부모님이 교회 수련회 가시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봐야 한다면서 저희더러 부모님 오시는 일주일간만 저녁에 같이 있자는 거였습니다. 이렇게 용팔이 녀석과의 기묘한 동거는 일주일간 계속되었습니다. 저는 그냥 꿈꿨던 거 아니냐고 몇 번이나 물었는데 자신은 분명 전날 술을 많이 먹었지만 그때 그 순간의 정신은 분명 말짱했답니다. 저하고 최 과장은 소름이 쫙 돌았지만 그래도 불알 두 쪽 찬 놈인데라고 하며 방에 올라갔죠. 녀석은 그때 상황을 유목조목하게 설명해 주더군요. 제가 이렇게 누워 있었고 그녀는 여기 앉아 있었고 제가 비명을 찌르니까 저를 훌쩍 타고 넘어서 반대편 저쪽 모서리 쪽에서 벽 타고 위로 주르륵 기어 올라가더라고 설명을 다 해줍니다. 전 그녀의 자취를 따라가며 세심히 살펴봤지만 별반 다른 게 없었습니다. 아까 전까지 마신 술이 확 깼습니다. 세 명이서 머리 맞대고 의논한 결과 일단 첫날인 오늘은 세 명이서 한 방에 다 자보자는 거였습니다. 방에 모여서 무서우니까 창문 단단히 걸어 잠그고 커튼 치고 조금 야한 비디오 틀어놓고 다시 맥주를 마셨죠. 참 화장실이 바로 옆인데 화장실 가기가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용팔이 말을 빌리자면 지금 이 집에 그년이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인데 맥주 때문에 화장실 들락날락거리면서 얼마나 쫄았던지 슬슬 몸이 무거워오고 내일 토요일이지만 공휴일이라 맥주도 배불리 먹었고 이렇게 저렇게 엎어지면서 저도 모르게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겨우 정신 차리고 일어나 보니 최 과장이랑 용팔이 널브러져 잘 자고 있더군요. 전 일어나서 커튼 걷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그때 9시가 훌쩍 넘은 걸로 기억이 되네요. 대충 일어나서 샤워 한 판씩 때리고 집 청소하고 나니 벌써 점심때라 짜장면에 탕수육 시켜 먹고 오후엔 집 근처 비디오 대여점에서 보고 싶은 영화 몇 편 빌려서
오후 내내 비디오를 시청하였습니다. 슬슬 날이 저물자 다시 회의 들어갑니다. 세 명이서 한꺼번에 있으니까 그년이 안 오는 것 같다 싶어서 용팔이는 혼자 방에 자기로 하고 저랑 최 과장은 바로 옆방에서 안 자고 대기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빨래줄을 하나 구해서 한쪽은 용팔이 손목에 묶어놓고 옆방에서 그 줄을 잡고 대기하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그년이 나타나면 용팔이가 줄을 당기는 걸로 해두었죠. 사실 용팔이 진짜 그 방에서 혼자 자기 두렵다고 그렇게 발버둥 치다가 제가 설득에 설득을 해서 겨우 자기로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최 과장이랑 저랑 절대 안 자기로 합의 봤죠. 용팔이 옆방은 서재였는데 벽면을 따라 전부책으로 도배될 정도로 책이 많았습니다. 이 서재방 한가운데 카펫 깔아놓고 밤새우려면 지겨우니까 TV랑 VTR 옮겨두고 군것질거리 사다 놓고 만반의 준비를 다 해두었습니다. 무협무린 의천도롱기 시리즈까지 빌려놓은 상태였죠. 한 12시까지 이 서재에서 놀다가 드디어 용팔인 자러 갔죠. 자기 전에 손목에 줄 묶어놓고 당기기 연습까지 해본 다음에 방문은 꼭 닫지 않고 살짝 열어두었죠. 나중에 저희가 뛰어들기 쉽게 말이죠. 정자세로 누워 있었는데 그 줄 끝은 제가 가지고 있었죠. 조금 팽팽하게 당겨서 그 끝을 동그랗게 묶어놓고 빈 맥주캔 3개 쌓은 곳에 걸어두었는데 만약 줄이 당겨지면 빈캔이 무너진다는 설정이었죠. 자러 갔는데 단 10분 만에 무너지더군요. 저랑 최 과장이랑 후다닥 뛰어갔는데 녀석이 몸을 뒤척인 거였습니다. 몸부림을 잠시 간과했습니다. 이렇게는 힘들 것 같아 이번엔 발목에 묶었죠. 그리고 줄을 조금 느슨하게 해서 몸부림 좀 쳐도 괜찮을 정도로 해놓았죠. 그리고 한두 시간쯤 시간이 갔습니다. 저랑 최 과장이랑 완전 의천도롱기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최 과장은 눈을 부릅뜨고 시청 중이었지만 전 슬슬 졸음이 쏟아지는데 참기 힘들더군요. 슬쩍 최 과장을 믿고 잠시 새우잠을 자기 시작했습니다. 한창을 자다가 퍼뜩 잠에서 깨어났는데 옆에 보니 최 과장 코 골며 열심히 자고 있습니다. 그때 빈캔이 엎어져 있더군요. 순간 소름이 쫙. 전 열심히 최 과장을 흔들어 깨웠습니다. 놀라긴 최 과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랑 최 과장이랑 살며시 용팔이 방으로 접근했습니다. 문을 완전히 닫지 않았기 때문에 소리 없이 살짝 열 수 있었죠. 깜깜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더군요. 저녁 때까지만 하더라도 근처 가로등 빛 때문에 그렇게 어둡지 않았는데 지금은 너무 어두웠습니다. 우리는 순간 기억을 더듬어 스위치 위치를 대충 파악한 후 돌입했습니다. 마치 인지를 잡고 있는 범인을 향해 돌진하는 특공대의 움직임 딱 그대로였죠. 제가 일단 침대로 뛰어들어 인질의 안전을 확보함과 동시에 그것을 확인해야 했으며 최 과장은 순간을 놓치지 않고 불을 켜는 거였습니다. 서로 행동 지침을 검수하며 돌입했습니다. 저는 침대로 몸을 날렸습니다. 쿵 더듬더듬 전 용팔이의 몸을 확인하자 꽉 끌어안았습니다. 순간 번쩍하고 불이 들어왔습니다. 용팔이는 멍하니 부스스한 눈으로 저를 보더군요. 환하게 밝아온 방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방금 일어난 사태를 경멸하고 있었습니다. 어찌 되었나 하면 용팔이가 몸부림치면서 자연히 발이 올라간 거고 졸고 있던 우리들은 빈캔이 언제 무너진지도 파악하지 못한 채 돌입한 거였죠. 한편의 드라마를 장식한 우리는 다시 각자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세팅도 다시 하고 갑자기 졸음이 확 달아나 다시 의천도롱기 시청했죠. 두 사람 다 자지 말자 한 사람은 꼭 깨어있자 하고는 최 과장이 먼저 잔다고 누워 자는 겁니다. 전 캔 세팅해놓고 한동안 비디오 보다가 담배 한 대 피우러 화장실로 갔습니다. 그때 시간으로 새벽 3시에서 4시 사이였을 겁니다. 화장실에 앉아서 담배를 한 대 피면서 별 이상한 생각이 다 들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뭔가 느낌이 참 안 좋았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진다고 느꼈습니다. 제 바로 뒤에 거울이 있었거든요. 갑자기 머릿속에서 거울 보지 마라, 거울 보지 마라 이상한 메아리가 자꾸 치는 겁니다. 거울 속에 뭐가 있을 리가 없잖아 라고 생각하고 전 확 돌아서서 거울을 째려봤습니다. 다행히 저 말고는 아무 일 없더군요. 그럼 그렇지 애교하고 담배 한 모금을 다시 땡겼습니다. 그때 갑자기 우당탕 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아래층은 아니고 용팔이 방 아니면 서재 쪽이었습니다. 전 입에 문 담배를 변기통 안에 팽겨치듯이 던져놓고는 있는 힘껏 뛰어갔습니다. 화장실에서 서재까지 심지어 용팔이 방까지 도보로 10발자국 남짓되는 거리지만 이게 왜 이렇게 멀게 느껴지는지 갑자기 찾아온 정적이 더 무서운 거였습니다.
보니 서재랑 용팔이 방이랑 두 군데 다 문이 열려 있습니다. 전 용팔이 방으로 뛰어들었죠. 사실 뛰어든다는 표현보다는 최대한 몸을 숙여서 기어 들어갔다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어두침침한 다행히 옆 서재에서 나오는 빛 때문에 방내 풍경이 이내 눈에 적응이 되었습니다. 최대한 숨을 자제하고 침대 쪽으로 쳐다봤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군요. 정확히 눈에 익지는 않았는데 웬 시커멓게 생긴 게 침대 위에 길쭉하게 서 있는 듯한 모습에 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순간 머릿속에 표백제 1톤 정도 갖다 부은 듯 하얗게 탈색이 되더군요. 1초 정도 흘렀나. 그때 내 숨소리가 왜 이렇게 크게 느껴지던지 보니 용팔이가 침대 위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좀 더 자세히 표현한다면 용팔이 가슴팍을 그것이 밟고 서 있는 형상이었습니다. 어두워서 형체는 자세히 구분이 안 되지만 연한 치마 덕분에 그리고 시커먼 머리카락 정도 구분이 되었습니다. 시발 그년이 맞습니다. 뭐라고 외쳐야 된다는 생각이 찰나에 들더군요. 최 과장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 총각의 시각난 무슨 행동을 해야 하나 머릿속이 하얗게 되어서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바둥거리는 용팔이 그리고 시커먼 그것 그리고 방문에서 얼음찜이 되어버린 나. 순간적으로 내 입을 비집고 나온 것은 경전의 내용도 아니고 호신진언도 아니고 하느님도 아니고 의학이었죠. 비명을 지르고 나서는 더 이상 쳐다볼 용기가 안 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서 몸을 옮겨 불을 켜야 한다는 생각이 퍼뜩 들었는데 몸이 반응을 하지 않더군요. 더듬거리며 벽을 짚어나가는데 왼손에 스위치가 만져지더군요. 그때 몸을 돌린 상태였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나니 파닥파닥이 맞겠군요. 힘이 쫙 풀려서 내가 왜 비명을 질렀을까 갑자기 수만 가지 생각이 제 머리를 강타했습니다. 비명 지르지 말고 불부터 킬 거라고 말입니다. 제가 스위치에 올린 손에 힘을 주는 순간 뭔가 번쩍거리며 눈이 부십니다. 그 자리에 풀썩 주저앉았습니다. 그 상태로 몸을 회전시켜 침대 쪽을 돌아봤습니다. 용팔이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는 소리가 들립니다. 이 순간이 한 2초에서 3초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겨우 정신을 수습하고 용팔이 침대 쪽으로 갔습니다. 용팔이는 가슴팍에 손을 비비며 가쁜 숨을 몰아쉬는 겁니다.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제가 어깨를 잡고 마구 흔들어 깨우자 겨우 눈을 뜨는 거였습니다. 헌데 침대 옆에 누군가 엎어져 있는 겁니다. 최 과장이었습니다. 문 쪽에서 볼 때는 침대에 가려서 안 보였는데 침대 위로 올라오니 침대 밑에 최 과장이 완전히 엎어져 있었습니다. 제가 수차례 흔들었으나 좀처럼 깨어나지 않길래 후다닥 옆방에서 냉수를 들고 왔습니다. 그걸 얼굴에 조금 들이부으니 정신을 차렸습니다. 겨우 상체를 일으키고 절 보더니 고개를 푹 숙이며 오만상 인상을 찌푸리는 겁니다. 그리고 푸들푸들 떠는데 한동안 세 명이서 아무런 말도 못합니다.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은데요. 최 과장이 먼저 말문을 엽니다. 우리는 2층에 방이 3개 있었는데 불을 다 켰습니다. 그리고 아래층 거실로 내려와서 거실이랑 안방이랑 모두 스위치 온 시켜놓고 거실에서 TV 크게 볼륨 올립니다. 한동안 냉수 들이키고 정신을 수습하는데 거의 30분 넘게 걸렸습니다. 사건 추이가 제가 담배 피우러 나가는 순간 문소리와 움직이는 소리에 선잠을 자던 최 과장이 정신이 조금 들었답니다. 제가 화장실 문 닫는 소리를 들었다는데 그 순간 빈캔이 넘어지더랍니다. 빈캔은 소리가 크지 않기 때문에 화장실 문 닫고 담배 피우고 있는 저는 못 들었죠. 최 과장은 또 용팔이가 몸부림쳤나 보다 하고 방에 들어가 봤답니다. 사람이 옆방에서 TV 보고 있는데 그년이 나타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답니다. 들어가 보니 아무 일 없이 평온한데 어둠에 눈이 좀 익자 용팔이가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얇은 혼이불이 침대 밑으로 밀려서 떨어져 있더랍니다. 그래서 다시 덮어주려고 이불 들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년이 바로 자기 면상 앞에 시커머 얼굴을 들이대더랍니다. 최 과장 말로는 2-3cm 거의 코가 맞닿을 거리였답니다. 비명이고 뭐고 최 과장 표현을 빌리자면 몸이 혼을 났다는 표현이 맞는지 순간 몸이 신경을 끊어버렸는지 머리를 몽둥이에 직방으로 직격당했을 때 띵하면서 정신줄 나버리는 딱 그거였답니다. 그리고 제가 화당쿵 하는 소리는 최 과장 넘어가는 소리였죠. 최 과장 머리 쓰다듬어 보니 수북하니 큰 혹이 하나 만져집니다. 아마 넘어질 때 침대 모서리에 머리를 찍었나 봅니다. 그때 용팔이도 무슨 소리가 쾅 나서 갑자기 정신이 퍼뜩 들어서 상체를 일으키려는데 팔다리는 움직이는데 상체를 못 일으키겠답니다. 그래서 허우적거리고 있었고 그때 눈도 안 떠지고
가슴이 무지 답답했고 왜 안 일어나질까 하고 속으로 마구마구 생각했답니다. 그 다음 장면이 제가 목격한 것이고요. 제가 종합해서 설명을 쭉 다 하고 나니 3명 다 오금이 저려서 죽을 판입니다. 그때 시간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4시 반 넘어서 5시가량 되어갔을 때였죠. 물론 잠은 더 이상 자지 않았죠. 우리들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굳게 다짐했죠. 날이 밝아오자 일단 용팔이 말대로 저희 집에 들러서 대충 챙기고 불교 서점에 들러서 천수경 테이프란 경물을 사들고 녹음기에 일단 천수경 꼽아서 볼륨 크게 올린 다음 반복 재생시켜주고 용팔이 집에 있는 십자가 다 모아서 구석구석 세팅하고 침대 아래 제 방에 걸려있던 달마도를 매트리스 아래 깔고 방 모서리마다 십자가며 염주 등을 걸어두었고 제가 가지고 있던 악기 쫓는다는 부적을 창문의 책상에 붙여두었죠. 온 방을 세팅 다 하고 나니 벌써 오후 2시쯤 되었더군요. 일단 배가 고파서 라면으로 한 끼 때운 후 걱정이 앞섭니다. 내일은 월요일이라 출근도 해야 되고 마냥 여기 있을 수만은 없을 것 같더군요. 제가 농담 삼아 세팅 다 해놨으니 그냥 오늘은 내 혼자 있으라고 하니 용팔이 막 굴려고 합니다. 형님 가버리면 저 절대 여기 안 있을 거예요. 그것도 그런 게 지금이야 부모님이 없어서 그런데 나중에 부모님 오시면 정말 더 곤란해질 게 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번 사태는 부모님이 돌아오시기 전에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할 수 없이 일단 각자 집에 가서 내일 출근 복장으로 다시 모이자 했습니다. 전 제 차에 최 과장이랑 용팔이 다 태우고 나가서 최 과장 동네 근처에 먼저 내려주고 제 집에 들러서 옷가지랑 서류 가방 챙기고 다시 최 과장 동네로 이동해 갔습니다. 그때 울리는 휴대폰. 최 과장 일이 있다고 못 가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종일 우울하게 말수도 갑자기 적어지더니 충격이 큰 게 분명했습니다. 다그칠 수도 없고 핑계대고 빠지는 거 뻔히 알면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저야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용팔이를 모른 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용팔이가 한마디 합니다. 저 형님, 이러지 말고 우리 여관이나 갑시다. 둘이 있어서 뭐 할 수도 없고 저도 솔직히 무섭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 그러자. 하고 일단 둘이 여관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용팔이 녀석 집이 잘 사는 관계로 돈이 좀 많습니다. 지 용돈 말이죠. 그때 전 카드 달랑 한 장이었는데 이 녀석은 한도가 높은 카드를 3장이나 가지고 있었죠. 일단 둘이 나서니 할 일이 없어서 시내 들어가서 영화 한 프로 보고 나왔더니 날이 저물기 시작합니다. 둘이 삼겹살집에 들어가서 쇠주 한 잔씩 걸칩니다. 제가 삼겹살을 너무 좋아해서 솔직히 귀신한테 잡혀가더라도 삼겹살을 먹는다 이거였죠. 삼겹살 매니아인 저는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도 뒤로 제쳐두고 씁쓸한 소주를 들이킵니다. 이거 무슨 대안을 찾아야 하는데 도저히 뭐 상대방이 상대방 수준이 있는 거지 속된 말로 귀신하고 한판 떠야 하는 입장인 겁니다. 무슨 방법이 있겠습니까? 한창 술잔을 기울이다 보니 짜증도 나고 호승심도 무럭무럭 생기더군요. 용팔아 여관 가자는 거 때려치우고 집에 들어가자. 용팔이 놀란 토끼 눈을 뜨더니 형님 개소리 하지 마요. 전 절대 집에 못 들어갑니다. 아무리 그래도 내 집이잖아. 너 집에 안 들어갈 거면 앞으로 너 어디서 살 거야? 그리고 부모님 오시면 뭐라고 할래? 집에 귀신 들려서 못 살겠다고 할 거야? 그러니 용팔이 고개를 푹 숙이며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야, 산 사람이 귀신보다 더 무섭다고 하잖아. 설마 우리 둘이 그년한테 뭐 죽기라도 하겠냐? 뉴스 봐라. 요즘 세상에 멀쩡한 총각이 귀신한테 홀려서 죽어나갔다는 뉴스 들어봤냐? 요즘 세상에 무슨 귀신 타령이야. 지금 이런 이야기하는 우리도 우스운 거지. 그러면 형님은 어제 본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제 가슴팍 밟고 있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실없는 소리 그만하고 소주나 따라. 막상 그렇게 말하고 나니 저도 방법이 안 떠오르는 겁니다. 솔직히 어제는 오금이 너무 저렸지만 일단 오늘 저녁도 한번 좋아한다면 솔직히 한판 맞짱까지 생각이 나더군요. 이놈의 술이 원수지 기분이 업되고 있는 겁니다. 입맛 쓸데없는 생각 접고 집에 들어가자. 용팔이의 개진상 말림도 접어두고 술 취해 운전합니다. 다행히 집 앞 주차장에 차 집어넣고 심호흡 크게 하고 말했습니다. 야 용팔아 문 열어. 용팔이 똥 씹은 표정으로 열쇠 꺼내서 문 엽니다. 앞마당을 거쳐 현관까지 가는데 귀 옆으로 소름이 쭉쭉 훑고 지나갑니다. 일단 거실에 올라서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후다닥 뛰어가서 불을 다 켭니다. 화장실, 안방,
주방 불 다 켜고 불이 크게 고함치며 2층에 뛰어 올라갑니다. 제일 먼저 화장실 켜고 빈방, 서재, 용팔이 방 순서로 불 다 올립니다. 그리고 잽싸게 제가 준비해둔 향을 꺼내서 창문 앞에 3개를 피웠습니다. 용팔이는 꺼져 있는 천수경 테이프 다시 감아 돌리고 첫 천수경이 울리는 순간 우리는 살짝 뒷걸음질 쳐서 아래층으로 내려왔습니다. 삼겹살 듬뿍 먹어서 배도 부르고 술이 너무 알딸딸하게 올라서 잠이 쏟아집니다. 어제 잠을 잘못 잔 것도 한몫합니다. 둘이 한 이불 속에 누웠습니다. 솔직히 너무 미안한 생각이 들더군요. 용팔아 자냐? 무섭냐? 아닙니다. 형님 옆에 계시는데 정말 처음엔 귀신이 어딨어 하다가 된통당하는 것 같습니다. 그년이 왜 저한테 따라붙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립니다. 통화해보니 최 과장입니다. 집에 용팔이랑 같이 있다고 하니 미쳤다고 야단입니다. 시발 죽기야 하겠냐? 하고 끊었습니다. 농담으로 내일 회사에 정시 출근 못하면 시체 치우러 여기 와보라는 농담까지 날렸죠. 슬슬 눈이 감깁니다. 아까 들리던 천수경 소리도 벌써 끊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다시 올라가서 되가 맡을까요? 졸리다. 그냥 자자. 다행히 술이 좀 되어서 별다른 생각 없이 눈 감으니 잠이 쏟아집니다. 한참을 달게 자고 있는데 정신이 후딱 들더군요. 눈을 떠보니 주위가 훤합니다. 잠자고 있던 거실 빼고는 다른 곳은 다 불을 켜놓았거든요. 갈증이 심하게 나서 주방 쪽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시원한 음료수를 벌컥벌컥 들이켰습니다. 잠이 확 깨더군요. 보니 용팔이는 완전 단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코까지 골며 말이죠. 이게 뭐하는 짓인가 하는 생각이 엄습합니다. 시계를 보니 4시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몸이 찌뿌둥합니다. 집에 있었으면 푹 자고 있을 건데. 그렇게 한 10여 분 지났을 때 기분이 영지랄 같습니다. 답답해서 용팔이 깨워서 드라이브나 나갈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고 있는 용팔이 흔들어 깨웁니다. 형님 몇 시예요? 부스스 일어나는 용팔이에게 음료수를 들이밉니다. 그리고 답답하다고 동네 바퀴 돌자고 말하니 용팔이도 흔쾌히 승낙하더군요. 대충 옷 걸치고 나옵니다. 마침 담배도 다 떨어져 가길래 근처 편의점에서 담배도 살 겸해서 같이 나옵니다. 현관을 빠져나와 대문 있는 곳까지 왔을 때입니다. 형님, 저거. 용팔이가 2층을 가리키며 뭐라 하는데 고개를 드는 순간 뭔가 희미한 그림자 같은 게 창문 쪽에서 휘리릭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곳은 용팔이 방이었죠. 순간 소름이 쫙 올라왔습니다. 저거 뭐야? 내 방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 그렇게 말했지만 설마 또 그년이라는 표현은 못합니다. 형님, 조용히 이리 와보세요. 용팔이를 따라 조용히 움직여서 대문 기둥 뒤로 숨었죠. 혹시 모르니 잠깐 지켜봐요. 잠시 지켜봤지만 아무런 조짐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또 그년을 봤는지 아니면 도둑이든지 뭐 말로 안 해도 둘이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었죠. 차를 몰고 나오면서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커피랑 담배를 사고 나와서 시커먼 도시의 하늘 위를 쳐다보며 담배 한 대씩 태웁니다. 용팔아, 이거 장난이 아닌 것 같아. 뭘 어떻게 해야 하지? 형님,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귀신 잡는 사람 부를까요? 테마사나 아니면 무당이라도. 용팔이의 말에 갑자기 장님이 개안이 되는 것처럼 뭔가 뒤통수를 때리더군요. 용팔아, 맞아, 바로 그거야. 내 말이 맞아. 둘 다 무서워서 용팔이 집엔 못 들어가고 저희 집에 와서 못 잤던 잠을 다시 잤죠. 다음 날 회사 출근 전에 모친에게 유명한 무당 좀 알아봐 달라고 부탁해놓고 회사 출근했습니다. 용팔이는 무서워서 대낮인데도 집에 못 들어간다고 근처 PC방에서 죽치고 있는다고 합니다. 오후쯤 집에 전화하니 전화번호 몇 개를 알려주더군요. 그날 핑계대고 회사 일찍 마치고 용팔이랑 조회해서 일단 전화 먼저 넣고 용하다는 무당을 만나러 갔죠. 몇 군데는 들러서 사정 이야기하니 코웃음을 치면서 나는 그런 거 안 한다고 쫓아냈습니다. 다행히 한 군데서 복채 좀 드리고 전 먼저 보고 이야기 꺼내니 한 사람을 추천해줬습니다. 그 무당 집으로 나르듯이 달려갔습니다. 전화 먼저 드리고 갔었기 때문에 다른 약속이 있으셨는데 저희 때문에 기다리고 계시더군요. 막 들어가서 인사 나누고 대좌를 했는데 계속 저희 둘을 번갈아 쳐다보시더군요. 저희가 아무런 말도 안 꺼냈는데 용팔이 보고 대뜸 하는 말이 이놈아, 신수도 멀쩡한 놈이 왜 달고 다녀. 우리는 서로 직감이 왔죠. 그간 이를 푹 축이 터져 오르듯 쏟아냈습니다.
한참을 듣고 계시더니 뭐 천도하면 되겠구만. 뭘 그리 걱정이야. 둘이 마치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입가에 미소가 절로 지어집니다. 그런데 그냥은 안 되고 국거리 한 판도 해야지 완전히 쳐낸답니다. 비용이 조금 나옵니다. 그때 돈으로 거의 170만 원 정도였습니다. 용팔이 앞뒤 안 가립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면 돈이 안 아깝다 정도겠죠. 생각할 겨를도 없이 용팔이 오케이 합니다. 그럼 바로 한번 가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용하다는 무당 모시고 바리 용팔이 집으로 갑니다. 좀 풍채가 우람한 분이시라 차에 올라타시는데 차가 출렁합니다. 손으로 긴 염주를 돌리시면 계속 몰아주절하시는데 휴맨십인지 아니면 진짜 연부를 외우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전 속으로 조금 있으면 판가름 날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속으로 이런 사람들은 그런 존재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것이 정말 궁금하기도 했지요. 일단 집 앞에 주차하고 대문 따고 들어갑니다. 부잣집 도련님이시네. 집도 잘 사시고 부모님 덕 많이 받으시겠네. 주위를 슥슥 훑어보십니다. 앞마당을 한번 왔다 갔다 하시더니 집 안으로 들어가자 하시며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시더니 또 뭐라 하시면 조금 흩뿌리시더군요. 이미 날이 저물었기 때문에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가까이서 보니 소금 같기도 했습니다. 여하튼 집에 들어가서 여기저기 화장실이랑 둘러보시고는 문제의 용팔이 방으로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어제 이후로 계속 불을 켜놓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불이 들어 있었지요. 방을 한번 쭉 훑어보시더니 고개를 숙이고 또 뭐라 읊조리십니다. 이거 누가 해놨어 하시며 염주랑 십자가를 가리킵니다. 우리가 해놨다고 하자 막 웃으십니다. 도련님들 애썼다. 하시면서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영 도움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신성한 종교적 물품은 영이 싫어하는 것은 맞지만 드라큘라가 마늘을 무서워하는 것처럼은 아니라고 합니다. 잠시 저희 보고 자리 비켜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방 한가운데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또 연부를 외우시는 겁니다. 우리는 일단 1층으로 내려가서 거실에서 대기합니다. 얼마인지 계속 시간이 흘렀습니다. 전 또 담배 한 대 하려고 현관으로 낚아서 담배 한 대 피웁니다. 거의 다 피워갈 때쯤이었습니다. 우렁찬 고함 소리가 귓전을 때립니다. 후다닥 안으로 뛰어 들어갔죠. 무슨 소리야? 글쎄요. 저 무당이. 이 녀석 여기서 나가라. 분명한 호통 소리가 맞습니다. 그 이후로 무서운 호통 소리가 몇 번 더 나더니 그 무당분이 내려오시더군요. 이제 됐다. 내가 불호령을 내놨으니 오늘은 더 이상 안 올 거야. 그리고 내일 준비해서 다시 오겠다고 합니다. 다시 무당분 모셔드리고 용팔이 녀석 죽어도 집에 안 들어간다고 하길래 일단 우리 집에서 지우고 내일 나 회사에 내려주고 참 울고 무당 만나러 가라고 해둡니다. 다음 날 저는 회사 출근하고 용팔인 차 몰고 무당 집으로 갔습니다. 간간히 통화해보니 무당 모시고 집에 와서 곧 비스무리하게 하고 있답니다. 오후쯤인가 마침 가까운 곳에 출장이 생겨서 최대한 일 빨리 마무리 짓고 불이 나게 전화해봅니다. 일단 다 끝내고 마침 무당분 모셔드리고 나오는 길이랍니다. 일단 용팔이와 조인 후 상세한 브리핑을 듣습니다. 용팔이 말로는 집에 와서 색동옷으로 바꿔 입으시고는 향 피우고 초 켜고 조그만 종 울리며 계속 주문 외우시고 가끔 깃발로 마구 내치는 신용을 하더랍니다. 거의 반나절 그렇게 하시고 다시는 여기 안 올 거라고 하시는데 다만 완전히 천도하려면 원래 걔가 있던 곳에 가서 한 번 더 해야 된답니다. 일단 용팔이 얼굴엔 화색이 돕니다. 집에서는 완전히 내쳤으니 부모님 오시더라도 아무런 문제 없다고 웃음이 귀에 걸립니다. 이 녀석 이렇게 웃는 거 모처럼 만해보는군요. 제가 다 안심이 되는 형국입니다. 생각해보니 정말 큰 것 하나는 해결을 본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랑 용팔이는 기분 좋은 소식을 최 과장에게 전했고 우리는 다 같이 축하주 한잔하러 좋은 곳에 갔습니다. 그날 저녁 진탕 마시고 용팔이는 그래도 아직 무섭다고 울집에 와서 잡니다. 그렇게 월요일, 화요일이 가고 수요일이 밝아왔습니다. 용팔이 부모님은 금요일 저녁이나 토요일 정도에 오실 것 같다고 합니다. 그 전에 싹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습니다. 일단 무당분 모시고 막창구이 집에 가려고 하는데 시간이 애로사항입니다. 막창집은 빨라봐야 오후 대여섯 시 정도에 여는데 그때까지 기다릴 수도 없고 손님 오시면 주인도도 싫어할 거고 할 수 없이 용팔이 보내서 간판에 전화번호 보고 전화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화는 가게 안에 있었기 때문에 아무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가게 열기를 기다렸다가 용팔이가 주인 아저씨께 상세히 말씀드렸는데 자기는 낮에 여기 올 수 없다고 합니다. 부탁하려면 뒷집에 부탁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화장실 안쪽으로 연결된 오래된 철문이 있는 그 집 주인에게 말이죠. 용팔이가 사정해 보았는데 무슨 도라이 취급만 당하고 말았답니다. 그날은 그렇게 보내고 목요일 오전 최 과장이랑 저랑 거래처 간다고 핑계대고 용팔이랑 조인해서 무당 모시고 막창 집에 갑니다. 일단 뒷집에 한번 부탁해 보려고 합니다. 최 과장이 배를 눌렀습니다. 응답이 오더군요. 그래서 뭐라 하기도 그렇고 해서 일단 핑계대고 건물주인 불러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같이 가신 무당분을 앞에 두고 우리는 뭐라 설명을 해야 될지 참 난감합니다. 50대 후반 아주머니셨는데 참 곱게 생기셨더라고요. 제가 용기 내어 사정 설명을 참 한참 했네요. 물론 핵심 내용은 말씀드려봤자 이해 못하실 거라서 대충 돌려가며 설명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귀신 이야기 꺼내기가 뭐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설명을 한창 들으시고는 집 안으로 잠시 들어오라 하시네요. 모두 같이 집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거실에서 잠시 아주머니 음료수 준비하는 동안 여기저기 훑어보고 있었죠. 모두 좀 이상하게 생각이 들긴 했지만 무당분은 잠시 정주하시고 뭔가를 계속 읊조리고 계셨고 아주머니가 들고 나오신 음료수를 한잔하고 아까 하던 이야기 좀 더 설명해 달라고 합니다. 참 어떻게 설명할까 난감할 때였습니다. 이 집에 관연한 처자가 대충 눈치채고 계셨던 듯이 무당분이 뭐라 하시기 무섭게 아주머니 표정이 좀 심히 구겨지시다만 딸 이야기합니다. 병으로 2년 전에 죽었다고 말이죠. 처음엔 우연의 일치인가 했습니다. 하지만 아주머니 설명 듣고 얼마나 놀랐는지 처음에는 요즘 들어 죽은 딸아이가 꿈에 나타나서 계속 하소연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 참 난감해하던 차였고 딸이 죽은 것은 물론 병 때문인데 그때 무슨 병 때문인지 지금은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죽은 때가 26살 때라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죽기 2년 전 딸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고 결혼 전제로 소개시켜준다고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집안이 너무 안 좋고 가난해서 반대를 했답니다. 그것을 떠나 남자가 참 마음에 안 들었답니다. 아버님도 반대하시고 절대 결혼 승낙 못한다고 하셨다죠. 처음엔 그렇게 했는데 남자 한 번 더 판단해보고 결정하자고 아버님이 말씀하셔서 어느 날 다시 찾아온 남자를 앉혀두고 심하게 꾸중을 하셨는데 사실 부모님 입장에서 남자가 어떻게 나올지 시험하고 계셨던 거죠. 둘이 죽자 사자 못 이겨 하는데 내심 마음속으로는 결정을 내린 후였고 마지막으로 사람됨을 보려고 그렇게 몰아세운 것이죠. 그런데 남자가 속이 좀 좁은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무릎 꿇고 따님 주시면 정말 사랑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라고 하면 못 이기는 척 승낙해 주려고 하셨답니다. 그런데 남자가 그것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뛰쳐나가더랍니다. 따님은 따라 나갔고 아버님이 심하게 노하시고 그나마 마음 결정한 것이 물거품이 돼버렸죠.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둘이 나가서 바로 옆집에 술을 먹은 거였습니다. 멀리 가지도 않고 그냥 바로 옆집, 즉 막창집에서 둘이 술이 떡이 되도록 마신 거였죠. 나중에 딸한테 들은 내용이지만 우리 부모님 그렇게 무지막지한 분 아니다. 다시 한번 들어가서 설득하자 하고 했는데 남자는 막무가내였다는군요. 둘이 울면서 술도 많이 먹고 해서 따님은 계속 집에 올라가자라고 했는데 남자는 여자를 뿌리치고 비틀거리면서 내려가는데 그 뒷모습이 마음에 걸리더라더군요. 그렇게 남자를 보내고 며칠 뒤 연락이 왔는데 따님 친구라더군요. 전화 받자마자 애가 기절을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막창집에서 밑으로 메인도로로 내려오다가 오거리 건널목에서 차에 치여 현장에서 즉사했다는 겁니다. 그 사건 이후로 애가 시름시름 앓더니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중병을 선고받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애가 살려는 의지가 없는지 2년간 침대에서 시름시름 앓다가 죽었다고 하더군요. 물론 병원에 입원시키고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했는데 결국 살려는 의지를 잃은 환자는 명약을 먹이더라도 가능이 없다고 한 것처럼 그렇게 죽었답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었는데 최 과장이랑 용팔이랑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이상 이야기 안 해도 그 애가 그 애인지 당연히 감이 왔고요. 무엇보다 그 애 방 위치가 바로 밑에 있는 화장실 위쪽이더군요.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경위를 아주머니께 드렸습니다. 조금 시간이 흐른 뒤 무당분이랑 그쪽 아주머니랑 이야기가 오고 가더니만 무당분이 우리 보고 다 끝났다고 하시면서 이제 가셔도 된다고 하시더군요.
보니 무당이랑 아주머니가 딸 달래서 좋은 곳으로 보내주고 천도제를 지내기로 했답니다. 물론 그 애가 그 애인지 확답은 없었지만 사건 경위를 봐서는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정말 가까운 곳에 원인이 있었는데 근 2달 넘게 헤맨 것이 아쉬웠습니다. 진작 그 철문 주인집과 이야기해 볼 것을 하고 말입니다. 그런데 2년 동안 아무 일 없었는데 갑자기 지금 나타난 이유가 뭘까 했습니다. 그것도 바로 아래층 막창집 화장실에서 왜 나타났을까 했습니다. 나중엔 안 사실이지만 제가 처음 본 날, 그러니까 그 애 혼자 막창집에 나타난 날, 그 자리에서 아마 남친이랑 술 마신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여자 혼자 술 마시는 것 본 날 참 눈에 밟혔었는데 그것이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순간 물론 딴 사람이었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날 어머니가 짐 정리를 해서 볼에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 생전에 쓰던 것 다 태웁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애처로워서 딸아이가 가장 좋아하던 옷 몇 가지랑 소품은 따로 챙겨 놓으시고 장롱 안에 놓아두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아버지께 들켜 갖다 버리라고 해서 그냥 버리기는 뭐해서 아래층 철문 있는 옆에 창고에 두었다고 합니다. 원래 철문은 단단히 잠겨져 있는데 우리가 처음 목격할 때는 잠겨져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간 지 며칠 전 취객이 화장실을 착각하고 잡아당겨서 잠금 장치가 뜯어나갔던지 고장이 나버린 거였죠. 그러니까 그의 물건이 그때 어디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이 생전에 가장 아끼던 물건들이었는데 그것 때문에 그 애가 나타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남친을 보낸 게 억울한 건지 한이 남았는지 아니면 그 사고를 자기가 막을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지 생각해보면 그때 몇 사람이 그녀한테 홀려서 오거리까지 가기는 했지만 결론은 사고 당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용팔이 이야기를 할까요? 우연인지 아주머니 말로는 참 느낌이 닮았답니다. 그 남친과 말이죠. 물론 제가 장난친 사건도 있었지만 그 애가 정말 용팔이 데리고 가려고 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이유가 전혀 없었는데 그 애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그날 이후로 더 이상 소식도 없었고 용팔이 부모님 오시고 용팔이도 더 이상 그 애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 주일 정도 많이 떨었는데 별다른 일이 없어서 이제 편하게 잔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달간 간간히 소식 주고받았는데 이제는 웃고 말더군요. 단지 달라진 게 있다면 최 과장이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로 묘하게 사람이 조금씩 삐뚤어져 간다고 느꼈습니다. 생전 화 잘 내는 성격이 아닌데 부하 직원들 몰아세우고 우기고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 근 1년 정도 되었나 혼자 아무런 소식도 없이 회사 안 나오더니 알아보니 퇴사했답니다. 연락도 안 되고 휴대폰도 없애고 완전 증발해 버리더군요. 제가 최 과장 주위의 친구들도 몇몇 아는데 친구들조차도 연락 끊고 완전 잠적해 버리더군요. 이후로 최 과장 소식 지금까지 들은 적 없습니다. 몇 년 전인가 친구 결혼식 때 만난 사람 중에서 용팔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는데 결혼해서 애가 둘이나 있답니다. 그리고 아무도 최 과장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더군요. 나중에 용팔이가 결제 때문에 무당 찾아갔다가 그 무당한테 들었는데 그 애 달래주려고 굿하고 천도제 했답니다. 무당분이야 우리 덕분에 양쪽 집안에서 국거리 했으니 돈 좀 벌었죠. 그렇지만 그 무당분 덕분에 그렇게 해결이 나서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절대는 이상한 장난해서는 안 되는구나 하고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렇지만 그 덕분에 그 애 혼 달래줘서 좋은 데 보내주게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